박정현 박사가 최근 들어서 네. 촉이 좋은 것 같아요. 8월 달에 네. 8월 접어들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점 봤다는 얘기 하셨던 걸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그렇죠. 그때 현금 비중 늘려야 된다고. 맞아요. 네. 한 2주 전부터는 이제는 사도 된다 싶었는데 그러고 네. 나서 요 마지막 요 끝물에 좀 아프긴 아팠지만 네네. 조금 콜이 빨랐을 뿐이지 어느 정도 네. 비슷한 시점에 하락 파동이 어떤 좀 단기적으로 끝물을 갖다 어느 정도 예견해 오셨고 네네. 오늘 두 갈식으로 네네. 이거 뭐 너무 믿지 마세요입니까? 아니면 당분간은 네. 조금 기대해도 됩니까? 제가 오늘 제목에 아예 달고 왔는데 제목에 지금은 지금은 현금 대신 이제 현금 줄이고 채권하고 다시 주식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게 결론이고요. 지금의 반등은 뭐 1분기 내지는 한 2분기 정도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제법 의미 있는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면 꽤 긴 시간 3개월 아닌가요? 내지 6개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 초까지는 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뭐 산타랠리 뭐라는 얘기도 어쩌면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결론. 뭐 단풍 랠리라고 하기는 이미 단풍이 슬슬 지고 있으니까. 아 요즘 뭐 낙엽 부는 걸 보면 그러다가 이번 가을비 오고 나면 또 추워진다는데. 네. 맞아요. 하기야 이번 가을 덥긴 되게 더워요. 네. 땀났어요. 땀났어요. 땀나죠. 네. 아니 근데 제목이 이제는 현금 대신 채권과 주식 비중 높일 때라고 잡아오셨는데 네. 이런 장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네. 이미 지금 풀로 꽉 채워서 들고 계시면서 이 하락장에 어떻게 견뎌내고 계신 분들은 어디 현금을 구해야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더 넣어야죠 뭐. 굉장히 단호하게. 근데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저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한 8월 마지막 방송이 제가 8월 3일 정도였었는데 네. 그때 와서 이제 현금 비중 늘리고 주식 비중 줄여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네. 이제 혹시 저랑 동행하는 투자자가 계셨다고 한다면 그때 잘 확보했던 현금을 최근에야말로 이제 쓸 기회가 왔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그때 네. 8월 접어들면서 이제 조금 현금 비중을 늘릴 때 네. 제일 큰 그 논거가 뭐였죠? 사실 이제 그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전체적으로 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네, 네. 제가 뭐 조금 부끄럽긴 한데 올해 그 연합뉴스 경제 TV에 출연했던 클립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캡처를 해봤어요. 내가 캣째 이거지. 내가 예. 캣째. 그거죠. 예. 정확합니다. 그거. 근데 예. 그거를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왜 그랬냐면 이제 저를 맨날 보는 게 아니니까 시청자분들이 예. 요즘에 네. 기관 투자자에 대한 시선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주식 올라갑니다라고 하면은 뭐 저놈들은 맨날 뭐 장사꾼이니까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고 또 주식시장 안 좋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맨날 저렇게 공매도 쳐가지고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그동안 어떤 스토리를 가져왔고 시장을 어떻게 봤는지를 이제 말씀드려야 비로소 이제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고요. 지금 이제 11월 3일이니까 아마도 제가 이제 패널로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 패널로 금년에. 방송 나오는 거예요. 금년에. 올해는 올해는 아유, 예. 놀랄 뻔했잖아요. 아유, 놀래라. 제가 네. 분기에 한 번 정도만 아, 불러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 사연은 계속 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 아유, 1년 내내 패널로 한 번도 못 불린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각덕이님도 수시로 나오고 우리 PD님, 박 박사도 네. 자주 나오시더만. 아니 우리 소장님 아직도 패널로 안 모셨단 말이에요. 뭐 들을 내용이 없다 이거지. 아유 무슨 조금만 말씀. 기다려보세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하여튼 월요일 날 꼭 한번 아시겠죠, 모시도록 PD님? 할게요. 예. 자,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코로나 이후에 현재의 장세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핵심 변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결국 금리와 유동성이다. 그러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이제 모든 자산 가격들이 폭락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올해 연초에 이제 제가 상반기는 무조건 곱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2월 달에 출연했을 때 보면 뜨거운 시장은 계속됩니다. 뭐 이런 제목을 달고 제가 2월에 방송을 여기서 했었는데 2월에. 예. 네. 그때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기본적으로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지속할 거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보면 작년 6월을 고점으로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지금 돌아놓고 보면은 이 양치기 소년 같은 그놈의 피봇
그놈의 피봇 기대감 때문에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리는데 네. 야,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데 금리 인상 끝났어. 곧 있으면 이제 빠르면 올해 연말에 금리 인하할 걸? 라는 게 사실 올해 상반기에 이 자산시장을 지배했던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해 이 미국채 10년 금리의 그림을 보면 뭐 이렇게 약간의 스윙이 있긴 하지만 상반기는 전체적으로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요. 저 희미한 아래쪽에 선 꺼진 게 저게 연초구나. 예, 그죠? 예, 요게 예, 요때가 거기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공교롭게도 3월 달 초에 그 SVB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 은행권 사태. 오히려 유동성이 확대가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인상했지만 기준금리만 인상했고 실질적으로는 유동성이 많이 풀렸습니다. 예. 하물며 연준이 그동안 진행했던 QT까지도 멈추고 오히려 QE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상반기에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 같다. 물가도 떨어지고 있고 SVB도 사태가 났는데 연준이 긴축을 유지할 이유가 있냐. 그리고 이미 주가는 작년에 많이 떨어졌고 예. 그럼 무조건 상반기는 고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었던 거였고요. 그랬다가 이제 제가 한 6월 달 초에 나와가지고는 근데 지금의 강세가 추세는 아닙니다. 6, 7월까지만 즐기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예. 그때는 왜 그랬냐면 결국 상반기에 피봇 기대감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물가 하락이었거든요. 네. 작년 6월에 물가가 9.2를 기록했고 올해 6월에 3.0으로 저점을 찍었는데 제가 추정하는 물가의 모형으로는 7월부터 물가 다시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7월 물가가 8월 중순에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6, 7월까지만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반등하면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아마 주식시장은 좀 어려워질 겁니다라는 말씀을 그 내용 기억나네요. 드렸었던 예, 거고 예. 8월 4일 날 와가지고 이제 진짜로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니까 주식 비중 줄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결국은 제가 올해 시장을 쫓아왔었던 가장 큰 핵심 변수는 결국 시장금리였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금리 환경이 이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유리한 환경이었고 하반기에는 물가의 반등과 함께 금리 상승세가 재개되기 때문에 특히나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피봇 기대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신기루 같은 기대감. 오히려 긴축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 하반기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8월 달에 봤던 시선이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주가 하락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지긴 했어요. 예. 저는 이제 주가 한 2,400 정도를 바닥 정도로 봤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은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터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사우디가 감산을 실시하면서 유가가 한때 100불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오버슈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채 10년도 뭐 5%를 찍고 올라갔고 일각에서는 뭐 지금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뭐 7% 간다. 그 얘기 자꾸 하고 그러니까 있죠. 사실은 10월 한 중순께 정도가 이 하반기 주식시장의 가장 큰 그 약세 요인이었던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극대화되는 시기. 그래서 조금 더 주가가 언더슈팅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2,400 이하는 저는 여전히 딥 밸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식을 사 모아야 되는 레벨이라고 보고 2,300 이하는 지금 뭐 며칠 기회도 안 좋지만 거기서는 뭐 무조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리셨다고 한다면 이제 현금 빨리 주식과 채권으로 바꾸셔야 되고 네. 만약에 여전히 현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연말 다가오면 또 우리가 그 연말정산 받으려고 IRP라던가 연금저축 1년에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되잖아요. 그럼 그거라도 넣어가지고 그 연금 계좌에서라도 하여튼 지금은 주식, 채권 다 사야 되는 시기다.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예, 저는 일단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 두 갈씩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두 발씩. 지금 채권 주식 비중 높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채권도 나는 하고 있고 주식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비율을 어떻게 하기를 추천하세요? 제가 이제 굳이 채권과 주식이라고 이제 양쪽을 달았던 이유는 사실은 주식과 채권이 다 값이 싸졌어요. 상반기에. 예.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네. 그러니까 주가도 많이 빠졌고 금리도 많이 상승을 하면서 채권 가격 특히 장기채 가격은 엄청나게 가격이 싸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식하고 채권을 둘 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예전에 한참 그 주식시장 좋을 때 티나라는 말이 유행했거든요. 혹시 티나라고 혹시 우리 저는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There is no alternative. Alternative. 대안이 없다. 그렇죠. 주식 사는 거 말고는 뭐. 그러니까 there is no alternative but stock. But 주식 stock. 말고는 주식 대안이 말고는? 없다. 그게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풀리면서 대부분 이제 막 아하. 주식시장에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왔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티나의 시대는 갔다. 지금 티나의 시대는 갔고 타라의 시대가 왔다. TARA. 저희 한번 해봐요. 타라는 또 뭐예요? 타라는 뭐냐면 야타? There. there are There라. There are. reasonable alternatives. 오. 주식 이외에도 합리적인 대안들이 많다. 하하. 그러니까 옛날에 주식 일변도였던 게 지금은 주식 이외에도 살만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채권인데 그 우리가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도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는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이다 보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저희 개인 투자자분, 저희 구독자분들도 지금은 얼마든지 주식과 채권을 넘나들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뭐 능력도 되시고 시장 환경도 되거든요. 네. 왜냐면 뭐 ETF나 이런 걸 그렇죠.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꼭 있으니까. 뭐 금액이 커야 채권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주식하고 채권하고 위험 조정 대비 기대 수익률이 비슷하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주식하고 채권이 어디가 더 저평가되어 있냐, 어느 쪽에 비중을 더 실어야 되냐라고 할 때 가장 많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일드갭 아니겠습니까? 일드게. 예. 즉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무위험 금리를 뺀 차이, 그거를 이제 일드 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S&P 500이 지금은 이제 주가가 빠졌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얘가 한 20배가 좀 넘어갔어요. 올해. PER이. 네, PER이. 그러면 우리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PER의 역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PER이 20이라고 할 것 같으면 5%라고 5% 죠.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25까지 올라가면 4%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20배 넘어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이제 5% 정도인데 예전에는 금리가 낮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계속 했어야만 했는데 할만했네. 올해 상반기, 이렇게 하반기에 금리가 많이 올라오면서 무위험 금리가 5%가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뭐 한 2년 물짜리 담아놓으면은 뭐 그렇죠. 5%를 앉아서 그냥 먹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투자를 제일 잘하신 분이 또 워런 버핏 할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워렌 버핏 옹. 예. 워런 버핏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하면 왠지 좀 비하하는 것 같고. 제가 아저씨라고 하기엔 너무 연배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옹으로 그냥 가시죠 옹, 그러면. 예. 네. 버핏 옹께서 뭐 진우 옹 이렇게 하시면 돼. 아유 여기는 형님이시고 네. 예, 버핏 옹께서 2분기에 포트폴리오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한 그렇죠. 분기 정도 네. 이렇게 지연돼서 보니까 역대 현금 비중이 제일 높아졌어요. 한 20%인가 25% 네. 정도까지인가. 네. 그 정도면 그분 되게 현금 비중 많이 가져간 네. 네. 근데 그분도 거의 단타예요. 무슨 뭐 장기 투자자로만 아는데 TSMC도 뭐 때됐다 싶으면 팔고 뭐. 그러니까 그분은 꼭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던 로직대로 가다가 이제 깨지면 파는 건데 어쨌든 근데 포트폴리오 까보니까 한 25% 정도인가 현금 비중이 제일 역대로 높아졌고 그 중에 대부분이 단기 채권이었어요. 6개월 이하에.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 신용등급 강등당할 때 피치가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냐 할 때 그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옹이 걱정할 필요 없다. 미국 채는 안전자산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6개월 채권 나는 더 살 거다. 근데 그때 금리가 5.5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른바 변동성을 가진 위험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대 수익률이 얘는 5%고 국채는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위험이 없는데 6개월 채권이 5.5고 1년짜리 채권도 거의 5%가 넘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좀 뭐 1년도 길다 싶으면 6개월짜리 딱 잡아놓으면 6개월에 그렇죠. 5% 확정. 그럼 연간 수익률은 무조건 채권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요. 위험도 없고. 어.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 상승이 결국 주시장에 상당히 악재가 될 거라고 했던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위험 조정 대비 기대 수익률을 살펴보면 주식보다 채권이 더 유리해졌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졌으니까 지금은 아마 PER이 한 18배 이하로 좀 낮아졌을 거예요. 네. S&P가. 그러면 이제 살짝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약간 비속어인가? 삐까삐까? 이거 뭐 비속어는 아닌 것 같은데 사투리인가? 삐까삐까. 비등비등. 비등비등. 비슷비슷. 어렸을 때 그냥 친구들끼리 썼던 말 같아요. 그냥 삐까삐까하다.
도찐개찌는 저 자꾸 피카츄가 생각나가지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시골 출신이어서. 도찐개찌는 이런 뜻의 말이 아니구나. 네. 하여튼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주식 하나 채권 하나 저는 무차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질문이 비중 어떻게 돼야 네, 되냐 예, 하셨는데 비율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위험 조정 대비 기대 수익률은 둘 다 똑같다. 그럼 이제 5대 5인데 내가 좀 더 그 위험 자산을 선호하면 주식을 조금 더 가져가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좀 안전한 게 좋다고 한다면은 뭐 채권 비율 좀 더 가져가시면 되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두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여전히 비슷하다. 근데 과거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채권인 주식과 기대 수익률이 비슷했던 적이 몇 번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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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은 데어라 얼터너티브 reasonable 얼터너티브 alternative. 버 주식 말고도 음. 채권도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현금 말고 채권 주식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거죠. 그 대안들이 네. 일단은 그럼 채권만인 거예요?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다른 대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채권도 있고 뭐 원자재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사실은 이 자산군으로 보면 뭐 크게 주식하면 주식 아니면 채권이니까 이제 채권 쪽을 크게 말씀을 드린 거고 주식은 그 전까지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봤지만 현재의 주가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300 이하는 이건 정말 그 딥 밸류. 이것보다 싸지긴 쉽지 않다라는 거고 2,400 이하에서도 지금 정도 레벨에서는 주식을 사도 충분히 향후에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낮은 가격대라고 보기 때문에 네, 주식을 사자는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박 박사님 봅시다. 지금 오늘 이제 처음 보여주신 슬라이드가 내가 금년에 캣째였어요. 잘 맞았어요. 잘 맞았는데 큰일 나네. 욕먹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이제 길이길이 남을 네. 또 화면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네. 최근에 우리 박 부장만큼이나 촉이 좋았다기보다도 네. 이렇게 여론 형성이나 어떤 시장의 이목을 잘 끌면서 한번 잘 해먹은 선수가 빌 레크만이에요. 맞습니다. 빌 레크만이 그때 한번 8월쯤인가 금년 네. 8월쯤인가 이건 뭐 30년물 5.5%까지 갈 것 같아서 나 장기 국채에다가 숏을 엄청 쳤어요 라면서 막 떠들고 다녔고 맞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미 떴을 때 자기는 숏을 쳤던 거고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얘기해도 될 만하다 싶을 때 한번 막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와 달라들면서 또 한 번 더 슝 투더문 했고 네. 그러고 나서 나 쇼카바 다 했는데 네. 하고 나서부터 그거 보도 나오자마자 확 금리가 꺾이니까 맞아요. 빌레크만 예. 일이 돼본 거냐. 그런데 맞아요. 월가의 황제인 우리 제이미 다이먼 네. JP 모건 CEO는 네. 에크만에 비해서 지금 약간 리스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 네. 양반 최근에 7%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연방기 저도 연금리가. 그 두 분의 둘 다 네. 투자의 대가 그렇죠. 구루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영향력도 분이 크고. 지금 이제 서로 다른 포지션을 이제 취하고 있는 거죠. 한때는 같았죠. 네. 둘 다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봤다가 지금은 이제 서로 뷰가 달랐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쪽의 의견이 맞을까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저는 이제 지금은 빌 레크먼의 의견을 동조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논거가 뭔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JP 모건의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 채 10년 7%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미국 채금리였어요. 연방기금리였어요. 미국 채금리. 미 국채금리. 예, 그리고 엊그제 얘기한 게 이제 FOMC 끝났는데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된 거 아니냐라는 지금 기대 때문에 사실 주가가 요 며칠 예, 올랐잖아요. 예. 근데 여전히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아니야. 앞으로 75bp도 인상 더 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여전히 하고 계세요. 기준금리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논리는 이분은 지금 미국 환경이 1970년대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70년대가 뭐냐면 바로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 미국의 물가가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에 의해서 쌍봉 낙타의 형태의 모습을 그렸던 예. 물가 급등했다가 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 때문에 급등했다가 좀 낮아졌더니만 다시 70년대 후반에 물가가 상승하는 그래서 요때하고 좀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고물가 국면이 이어져서 결국은 금리도 높은 수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논리를 제공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그 1차 오일 쇼크의 배경이 이른바 4차 중동 전쟁의 여파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제 미국이 도와주니까 군사력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석유를 무기화했던 그래서 금수 조치 취하면서 유가가 3불이 12불로 순식간에 한 2달 만에 4배 뛰어가지고 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아사리판 나고 물가 급등했던 게 바로 이 1973년이거든요. 50년 전. 딱 50년 뒤에 10월 7일 날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공습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조금 비슷해 보이고 마침 지금 물가의 궤적도 2020년부터 겹쳐보면 첫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지고 떨어졌고 지금 올해 7월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그림이면 70년대 후반처럼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할 법해요. 저런 접근이 제일 참 예, 사람 예. 잡지.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이먼 회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네. 저는 제가 제이미 다이먼 회장을 존경하는데 저는 근데 이분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분은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이 양반은 뭐 지금 20년째 이 JP 모건 CEO인데 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을 재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금융권이라던가 다른 주체들에게 이제 워닝을 주는 거죠. 미국의 현재 고금리 상태가 꽤 오래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7%도 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요. 대비가 안 돼 있으면 항상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되니까 대비해야 될걸요. 이제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조금 이제 그런 걸 한번 속았던 게 제가 그 기존의 증권사에서 리서치 하다가 여기 연금보험의 운용으로 온 게 2018년 초인데 그 당시에 미국채 10년이 3.2, 3.3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채 10년 4% 가는 거에 대해 대비해야 된다. 그때도. 그래가지고 저희 그 당시에 CIO께서 야 이거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미국채 10년 4% 간다는데 우리도 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엄청 신고하셨거든요. 네, 예. 근데 고개가 고점이었습니다. 그걸 한번 겪으셔가지고 네, 심리가 한번 겪었어. 떨어지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겪고는 요분이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이슈를 제기하거나 네. 뭔가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는 맞는데 레벨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다가올 위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언젠가 올 것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당장 투자에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깝지 보다는 않다? 그냥 네. 조금 상징적으로 높은 숫자를 불러놔야 오히려? 긴장을 하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워닝성 저는 그때 한번 속은 기억이 있어갖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아니 뭐 제이미 다이먼 네. 정도 되는 분이 요거 13,000에 사가지고 목표가 17,000원 버시고 손대로 네. 10,000원에 치시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없죠.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울 것 같아요. 관점에서 네. 보면 7% 금리를 이분이 경고한 게 올해 연초부터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5%까지 갔으니까 이분 경고가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 레벨을 너무 신봉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박 부장님 저거 예. 조금 그거 넘어가기 전에 좋은 또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요거 하나 읽고 가입시다. 네. 아까 그 차트 한번 띄워보시죠. 요거요? 그 쌍봉. 쌍봉 쌍봉 그거. 쌍봉 낙타. 예. 예. 이제 우리 허름한 신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70년대 오일 쇼크, 저 네. 첫 번째 파란색하고 겹치는 저 부분. 네. 70년대 오일 쇼크는 오일의 문제가 아니고 달러 가치 불안에서 발생된 현상입니다. 금태환 폐지로 발생한 중동 국가들의 달러 가치 불안 내지는 불신 시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네.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71년에 그때 네. 닉스 쇼크였으니까 그때 이후로 달러 가치가 막 떨어지니 네. 유가가 좀 중동 전쟁도 분명히 있었고. 네. 그러고 오히려 유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거는 2차 석유 파동 때 네. 이란에서 그 호메인이 했던 그 이슬람 근본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맞아요. 호르무즈 해 막 봉쇄하고 했던 네네. 그때가 진짜 유가가 한번 그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그 허름한 신 이제 이 허름한 신사님의 지적이 예. 꼭 이것만이라기보다도 이것도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했다 이렇게 예, 보시면 좋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완적으로 보시면 될 것 보완적으로. 같은데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스파이크를 찍었던 거는 분명히 73년 10월 달에 4차 중동 전쟁 터지고 찍었다. 그 다음에 금수 조치하면서 순식간에 유가가 3불에서 12불로
두 달 만에 4배가 급등을 해요. 그건 아찔하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스파이크를 지금 찍은 만약에 4배 계기였다. 같으면 유가 80불이 8432 320불 간다고 그렇죠. 죽는 거죠, 뭐.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3불이 12불 간다고 하니까 9불밖에 안 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 그 당시로 봤었을 때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 중동국가 이외의 국가들이 원유 생산이 많을 때가 아니었어요. 미국도 그랬고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산업화가 막 진행이 되면서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막 급증하는 그랬죠. 시기였기 때문에 기름 없이는 뭐 훨씬 아무것도 더 못 하던. 충격이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때처럼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나서 뭐 다시 물가가 옛날처럼 급등할 거라고 보진 않지만 네. 이 70년대와 같다라는 얘기를 이 제이미 다이먼이 했던 그 근저의 배경은 뭐냐면 고물가 환경이 빨리 안 끝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잘 안 꺾인다. 그렇죠. 속성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감을 하고요. 제가 오늘 와가지고는 한두 분기 정도는 좀 시장에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추세라고 말씀은 안 드리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저는 기본적으로 고금리에 따른 충격, 고금리에 따른 대가는 한 번은 치를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내년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땡겨질지 미뤄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 항상 경기 침체를 가져왔던 거를 저는 신봉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거는 보는데 대신 그거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지금 다시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으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고금리가 실물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근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경제 상황을 보면은 미국 3분기 성장이 4.9%예요. 미국 실업률이 이제 오늘 나오겠습니다만은 3.7, 3.8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의 하락은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냥 상반기에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쭉 올라왔는데 네. 생각보다 경기가 좋으니까 긴축이 더 오래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실망감 때문에 결국 빠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빠지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일단 경기 자체는 펀더멘탈이 아직 망가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레벨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 분명히 내년 언젠가에는 시차를 두고 금리의 충격이 실물에 영향을 줄 거예요. 예. 그러면 항상 과거에 보면 이거는 조금 긴 얘기긴 한데 그 흔히 말하는 금융위기 비슷한 상황은 기준금리가 높을 때 벌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항상 금리가 인하될 때 네. 금리 인하기에 항상 경제 위기가 와요. 왜냐하면 연준이라던가 중앙은행도 생각해 보기에 야 경기가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네. 이제는 금리를 좀 내려주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내리는데 경기가 망가지는 속도가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기에는 오히려 경기가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경제 침체가 이제 사후적으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저는 그거를 내년 언젠간 또 한번 치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지금 내년 얘기하는 게 너무 빠를 수 있는데 올해도 상고하저의 그 주가 흐름이었다면 내년에도 저는 비슷한 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매일매일 시청자분들 볼 거고 우리가 뭐 6개월 뒤, 1년 뒤를 보고 지금 당장 투자를 또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 연말, 지금부터 내년도 초까지만 보면 많이 빠졌고 그리고 빠졌던 금리 상승이 이제는 좀 안정화되는 단계에 가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쨌든 끝난다고 하면 사람들 일단 환호하거든요. 네. 어제 오늘의 반응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단기 반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거라도 우리는 좀 노려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자, 우리 동시 접속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스타라이트님의 질문. 네. 진우홍 종현님한테 그럼 상단은 어디까지 보시는지 여쭤봐 주세요. 아,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코스피가 예. 코스피가 이번에 10월 31일 날 우와 음봉 무시무시했네. 2273.97 저점이. 네. 그러고 나서 지금 2368 거의 뭐 한 100포인트 가까이 저점 대비 반등을 했는데 네. 그러면 어디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올해도 봤을 때 2,400과 2,600의 박스권 수준이라고 저는 2,400 에서 보고요. 600. 네. 2,400 이하는 딥밸류. 아, 반대로 2,600에 가까워지면 이거는 또 과한 밸류. 근데
올해 상반기에 2,650 7월 달이 이제 그때가 고점이었고 지금 이제 2,300 잠깐 깨졌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레인지의 양쪽 끝을 이제 왔다 갔다 한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반등하는 거는 그럼 다시 2,600 가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그동안 하락한 폭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 한 2,500 정도 많이 가야 2,450에서 2,500 정도 지수로 보는 수준은 그 정도 수준 보고 있어요. 굳이 이제 여쭤보니까 네. 이것도 피해가면 또 비겁하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일단 네. 그 정도께까지는 반등을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여전히 한 100포인트 정도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반등 여력이 있다. 아하. 그게 뭐 연말까지 다 이번일지 내년 초까지 좀 갈지는 그거는 뭐 시장의 속도에 달라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잠시만요. 네.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 좋네요. 하나 더. 제가 하나 더 댓글을 안 보니까 너무 질문을 드려볼게요. 답답하다. 답답하시죠? 아니 아까 이제 고금리와 실물 경제 악화에 대한 어떤 입증 부분을 또 이렇게 핵심으로 딱 찔러 주셨잖아요. 그게 네. 입증이 안 되면 네. 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멀지 않았다님께서는 내년이나 올 겨울부터 실물 경제 충격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실물 경제 충격의 어떤 시기, 네. 당장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네. 추정하시는 특정한 시기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월요일 날 진행할 때마다도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시장을 처음에 입문할 때 이제 금리를 베이스로 시장을 봐왔고 매크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에 이 경기 선행성을 신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책도 제가 출판을 했었는데 네, 네.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볼 때 일반적으로 뭐 미국채 2년과 미국채 10년 투10 스프레드를 많이 보는데 사실은 보다 정확한 그 지표는 국고채 3개월과 국고채 10년 스프레드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3개월과 10년의 스프레드가 언제 역전되냐면 정확히 작년 10월에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딱 1년이 지났거든요. 12개월이. 근데 과거에 보면 이렇게 3개월과 국고채 10년의 스프레드가 역전이 된 이후에 평균적으로 16개월에서 한 18개월, 즉 1년 반 정도면 경기 침체 국면이 와요. 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보다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평균적인 수준을 대입해 보면 작년 10월에서 1년 6개월, 지금 이제 1년 지났으니까 6개월 뒤면 내년도 한 상반기 말께 정도가 미국 경제가 이제 침체가 올 수 있는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데 요번 사이클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항상 과거에 이제 고금리에 따른 충격이 어떻게 나타나면 이 고용시장이 먼저 망가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미국의 경기 침체는 기본적으로 실업률의 급등을 동반합니다. 실업률이 급등을 하면서 네. 경기가 이제 소비 여력이 줄으면서 경기가 침체가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미국 고용시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주간 실업수당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아직은 고용시장이 짱짱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뭐 대사직의 시대로 가면서 약간 노동 인구도 줄어든 부분이 있고 코로나 방역 때문에 외국인 이민자, 불법 체류자 많이 못 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미국에서 물건 팔려면 미국에 공장 지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앞다퉈 다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왜 미국의 고금리가 미국 경제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느냐? 저는 이제 요 요인들로 좀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평균이 1년 반이었으면 그것보다는 요번에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미국 경제의 침체가 좀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 시기적으로 1년 반 정도면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듣던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하고 그 아주 달아오른 쇳덩어리에 물 한 바가지 붓는다 해서 이거 전혀 영향 없거든요. 네, 그냥 네. 그냥 수증기로 사라져 버리죠. 그럼 이제 얘를 시키려면 이 아이스박스에 이제 해가지고 넣어야죠 얘를. 그러면 당장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세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이스 얼음의 이제 어떤 냉기가 더 세지겠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저는 그 얘기만 드리고 싶으면 미국 경제가 노랜딩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근데 노랜딩이 아니다.
경기가 착륙할 때가 아직 안 온 거다. 아직도 경기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된 거 1년밖에 안 됐고 미국이 금리 인상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작년 3월이에요. 근데 무슨 벌써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겠냐. 시차가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미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을 지금은 높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정해져 있는 시기는 아니니까 다른 주변 여건들하고 같이 이제 봐야 되죠. 중간중간 상황을 좀 네, 체크를 네. 하면서. 네. 그러니까. 아까 저기 혹시 아까 저 상단 어디까지 보시는가 하던 그 스타라이트님은 네. S&P 500이나 나스닥 이런 쪽까지도 한번 네. 아 근데 이게 아니 제가 숫자는 불러드릴 수 있는데 이제 뭐 제가 막 지수를 찍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그거에 너무 함몰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의 주가 수준이 악재를 좀 반영한 수준이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주가를 떨어뜨렸던 이제 금리 상승세가 저는 일단락 됐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저는 시장 금리는 고점 봤다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겸손하게 예. 찍을 수도 없고 이러지 마시고 네. 우리도 좀 한번 조회수 네. 한 아니, 잠깐만. 10만, 20만 나오게 썸네일 한번 달아봅시다. 박정현 부장이 찍는 이 종목 2개 내지는 이 종목 네. 8개 요거만 가지고 뭐 100만 원을 갖고 1억을 네. 만들 수 있고 이런 거 한번 합시다 우리. 팔걸님이 이렇게 네. 부르셨어요. 종현 도사님. 아니,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S&P가 4,300인데. 그게 현명하게 사는 자, 법인데. 근데 그거는 그 얘기는 들을 수 넘어가지 같아요. 않으신다. 국내 코스피보다는 네. 미국 주가가 더 아웃퍼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반등 장에서도 안타깝게도. 그러면 혹시 네. 이 뷰는 어떠세요? 지금 제가 한번 지금 인포메이션 차트를 한번 박 박사님 설명 듣는 중에 차트 한번 띄워봤는데 네. 이거 지금 S&P 500이거든요. 저 여기를 봐도 되나? 예, 예. 저 화면 한번 아마 봐주시죠. 곧 예. 띄워질 예, 겁니다. S&P 500 일간 차트예요. 네네. S&P 500 일간 차트인데 워낙에 월가이들이 좋아하는 미국 주식 볼 때는 네. 50일, 100일, 200일로 내가 이동 평균선을 전환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월가 친구들이 하도 좋아하니까 네. 이게 작년 10월 13일 바닥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왔다가 3월 달에 그때 한번 은행권 위기 왔을 때 한번 휘청하고 그다음에 쭉 갔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7월 27일 그리고 이제 8월 이런데 아까 캐치에 따르면 우리 박 박사님은 이때 현금 비중 높여라 했으니까 그렇죠. 이것만 해도 올해 밥값 하셨어요. 아, 예. 예. 자 그러면 예. 보십시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작년 10월 13일 이후에 저점끼리 연결해 이게 추세선 아닙니까? 네. 이 추세선이 확 깨졌잖아요. 네네. 한번 깨지나 하다가 안 깨지고 한번 그래도 이거 선이라고 한번 예우를 하다가 네. 100일선에서 한번 부딪 웅울웅울 하다가 결국 이 추세선 깨고 나니까 200일선이 숨도 못 쉬고 깨졌어요. 네. 근데 숨도 못 쉬고 깨졌나 싶었는데 이게 또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네. 그냥 한 이틀 사이에 FOMC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틀에 걸쳐가지고 이거 획 올라서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 1감은 요거 아니에요? 얘가 진짜 이제 바닥 본 것 같으면은 이 50일선 저항도 올라서고 네. 이 파란색 100일선 저항도 이게 얼추 이제 또 최근에 이 고점끼리 연결한 이 선하고 연결되는 게 얼추 4,400인데 네네. 얘가 4,400도 넘으면은 네. 진짜 다시 또 바뀐다. 훅 가는 거지. 네네네. 훅 가는 거고 이어서 주저주저하고 뭐 네. 이러면은 네. 애플이 좀 시원찮아 보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아닌 거지. 네네네. 그러나 일단은 다시 한번 차트 보시면은 이거 뭐 이거 한 70이나 80 갈 때까지 네. 한번 노려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차트까지 꺼내들면 진짜 저보고 숫자를 얘기하지 않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글쎄 얘기해 엄청 주세요. 압박인데 뭐 이 종목 2개까지는 자, 얘기 안 할게요. 도사님. 오케이. 그거는 그러면 아니 네. 근데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너무 아니 얘기는 할게요. 그러면 아까 코스피는 아까 제가 네. 2,500 정도 말씀드렸고 오케이. 네. 네, 그 저기 S&P 기준으로는 잠깐만요. 네. 왜 갑자기 왜 이렇게 갔을까? 4,450 정도까지 일단은 저는 리저너블, 열어두고 리저너블 하네요. 그때까지는 저는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그 이상을 가려면 지금 저는 아까 했던 것처럼 고금리에 따른 충격이 한 번은 대가를 치르고 간다라는 그 뒤쪽에 그 부분을 아직은 그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레벨까지 뛰어가려면 진짜로 이제 요번 사이클이 정말 이례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고금리도 정말 버틸 정도로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연착륙을 한다면 그 이상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판단은 그때 가서도 늦지 않으니까 제가 올해 상반기에도 상고 하몰 이랬거든요. 상고 하반기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근데 아. 상반기 일단 무조건 고다. 그러니까 상반기 고니까 상반기 주식 사보고 상반기 말에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몰이었다가 그럼 하반기 왔으니까 어떻게 되는데 말씀 이제 여쭤봐서 아 역시 안 될 것 같아요라고 이제 상고하저가 됐는데 지금 생각은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연말 내년도 초까지는 그 뒤는 모르겠고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악재도 반영된 것 같고 금리 인상 사이클도 일단락되면서 시장에서 뭔가 좀 심리도 개선될 것 같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코스피 아까 얘기했던 얼마였어요 지금 2,500 그다음에 S&P 기준으로 4,450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다. 그리고 그때가 다시 얘기하시자고. 그때는 제가 한번 더 올 테니까 내년도 한 1분기 정도 올 거 꼭 오셔야 아니겠습니까? 해요. 네, 네. 그럼 그때 이제 혼나든지 이제 또 그때 이제 또뭐 썸네일 제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캐치 또 하든지 예. 아니 그거는 캐찌는 아니고 캐째 해야 이거 맛이 살아요. 한번 해보세요. 리피트 애프터 미. 캐째. 아니 제가 그쪽 지역이 아니어가지고 뭐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죠. 저는 이제 예, 그쪽이 아닌데 네네. 캣째? 그거 됩니까? 예, 뭐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자 이제 저희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 충분히 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렸으니까 예. 또 이제 부장님께서 댓글 준비하신 진도가 안 있을 보니까 겁니다. 참 답답하다. 실시간 네. 채팅창 안 보니까 답답하시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빌레이컨 네. 얘기 조금 하면 예. 제가 원래 존경하는 인물이 빌 그로스 형님이었는데 빌 그로스. 빌 에크먼 형님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확하게 8월 3일 날 미국채 30년 5.5까지 숏을 쳤어요. 근데 이분의 논리는 뭐였냐면 이분이 원래 채권 투자자가 아니고 메인이 주식인데 본인이 보기에는 이거 주식 시장이 뭔가 위험이 생길 것 같은데 해지를 하는 방법을 희한하게 주가지수 선물 매도가 아니라 예. 채권 숏으로 쳤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유일한 리스크로 보인다. 그래서 해지 차원에서 나는 미국채 숏을 치겠다. 그래서 30년 5.5까지 봤어요. 근데 그때 금리 레벨이 얼마냐면 10년이 4.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4%면 역사적으로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미국채 10년이 4%인데 여기서 숏을 친다고? 이거 조금 너무 이 채권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라고 사실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랬고. 근데 네. 이 양반이 10월 23일 날 자기 트위터에 딱 말씀하셨던 내용 올립니다. We covered our bond short. 우리 채권 숏 저기 커버했어. 예. 물론 10월 23일 아니겠죠. 뭐 언젠가 했겠지만 그 전에 예.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유를 보니까 뭐 at current long term rate. 지금 금리 수준에서 채권 숏을 가져가는 게 나는 너무 위험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특히나 전쟁 불확실성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데이터가 얘기하는 것보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국채 숏을 접습니다. 라는 트윗이 날라온 그날이 바로 미국채 금리 고점 찍고 고점이었죠? 급락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미국채 10년이 그때 고점 찍고 얼마까지 내려와 있냐면 4.67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네. 야. 이분은 진짜 기가 막히게 숏배팅을 한 거고 언론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2달 반 동안 채권 숏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2억 달러. 2,700억. 그냥 가볍게 와. 그냥 용돈벌이 하고 나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용돈벌이가 2,700억. 아하. 이분이 운영하는 전체 포트의 수익률로 보면 한 1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기 절대 수익률로. 어쨌든 대단한 해안을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저도 이분의 생각에 동의하는 게 첫 번째 금리가 5% 넘어갔었을 때는 이미 충분한 그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연준의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지금 뭐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커진 거 감안하면 불확실성 커지면 일단은 국채 금리는 안정 자산 때문에 좀 수요가 생기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빨리 둔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3분기가 전기 대비 연율로 4.9가 나왔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4분기 이후부터는 미국 경제 이제 좀 둔화될 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GDP 나우의 모형을 보면은 한 현재 4분기 예측이 한 2% 초중반이거든요. 3분기보다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만히 봤을 때는 채권 숏을 푸는 거는 정말 잘 하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 금리가 여기서 엄청나게 빠르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네. 채권은 금리가 빠지지 않아도 그냥 유지하거나 슬금슬금 내려오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채권이 지금 주식만큼 상당히 매력 있는 자산이 됐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저는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미국채 10년물 차트 다시 한번 네. 보여주시죠, 박 박사님. 저기 저 차트 혹시 말이죠. 오른쪽에 지금 저 부분에서 이제 이동평균선 하나가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네요. 저 위에 빨간색 밑으로 가격대는 내려왔고 네, 그 위에 5일선이 21선을 5일선이 21선 이제 물고 내려올라고 하는데 혹시 저기서 헤드앤숄더 나오면은 네, 그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떨어지고 네, 더 떨어져서 이제 또 그래 이제 완전히 막 금리는 이제 미국채 수익률은 떨어지는 일만 남아서 해서 또 와라라 또 국채 또 매수 쪽으로 훅 몰렸다가 네, 오른쪽으로 살짝 어깨 하나 더 생기는 과정이 나오면은 네. 그것도 염두에는 좀 둬야 되겠고.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낮게 낮게 봅니다. 본다. 왜냐하면 뭐 애매하게 얘기하면 또 도움이 안 되니까. 예, 예. 저는 그냥 10년 금리 5% 이상은 찍을 수는 있지만 머무를 수는 머무를 수는 없는 없다.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야, 좋은 표현이네. 좋은 표현이네. 10월 23일 날 5.02가 갔었을 때는 정말 모든 악재들이 다 집중화됐던 시기였어요. 그 미국 금리가 올라갔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물가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연준도 계속 긴축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 미국의 재무부의 채권 발행이 사실 좀 많았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3분기도 발행이 많았는데 4분기도 발행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른바 채권 자경단들이 뭐 출연하면서 이 정도 금리에서는 채권 안 사줘. 앞으로 계속 발행 니네 많이 할 거잖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세를 했는데 하나하나씩 놓고 보면 일단은 물가를 보면 예. 제가 물가 추정 모형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7월부터 반등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진짜 반등을 했어요. 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제 또 모형으로 보면 지금 11월이니까 10월 물가가 아마 11월 둘째 주 정도 나올 거거든요. 예. 제가 요것도 쇼츠로 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박제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왜요? 지금 9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네. 3.7인가 3.8이었는데 예. 11월 중순에 나오는 10월 물가는 이것보다 떨어집니다. 예, 제 전망은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 정도 물가가 좀 다시 낮아져요. 예, 그래서 물가에 대한 우려도 조금 한풀 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발행 규모가 이게 왼쪽 차트 보시면 원래 미국 재무부가 3분기에 국채 발행을 7,300억 불 정도 한다고 계획했다가 했다가 갑자기 1조 달러로 늘려버렸어요. 뭐 돈 쓸 일이 요즘 뭐 많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사실은 특히나 3, 4분기에 금리 상승에 큰 어떤 요인이 됐거든요. 예. 근데 4분기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엊그제 주초에 발표했고 어제는 발행 만기별로도 발표를 했어요. 예. 사실은 그것 때문에라도 미국 금리 많이 떨어졌거든요. 미국 금리가 지금 FOMC 이후에 그다음에 이 4분기 발행 계획 발표되면서 두 요인 때문에 확 떨어졌는데 FOMC 전에 발표됐죠. 그렇죠. 예, 시간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미 한번 금리가 한번 뚝 떨어지는 떨어졌죠. 상황에서 예. FOMC를 맞았죠. 원래 4분기가 8,520억 달러를 찍을 계획이었는데 7,760억 달러로 낮췄어요. 줄였었죠. 예, 줄였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발표된 만기별 비중을 보니까 장기물 발행 비중을 좀 줄였어요. 시장의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쇼 커버에 좀 일조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FOMC 결과도 그냥 사실은 다들 매파적 동결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은 매파적 동결이라기보다는 저는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내가 조금 변신을 고민해보고 있어요 라는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쪽에 좀 많이 쏠려 있었다가 그게 후두둑 반대 포지션이 나오면서 금리도 고점 대비 좀 많이 빠르게 떨어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다시 5% 이상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어제는
그 안경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꼈다 벗었다 하시더라고. 그 기자회견 중에. 예, 파월 의장이. 파월 의장 뭐 목소리 좋은 거야 다 아는데 네. 약간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이렇게 내다보면 사람이 매서워요. 매 같아. 네네. 근데 안경 벗고 이렇게 보면 약간 비둘기 비둘기. 같아. 부엉이 아니에요, 부엉이? 부엉인가? 약간 졸리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방금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쇼커버링 네. 내지는 롱스탑. 네. 저도 어제 최근 이틀 작은 그걸로 보는 것이 왜냐하면은 10월 31일까지 그렇게 주가는 빠질라 그래, 금리는 튈라 그래, 환율도 자꾸 위로 갈 것 같아 이랬던 분위기가 달력 싹 넘기고 나니까 분위기가 확 하루 바뀌었는데 만에. 지금 그러면 10월 31일 오늘 11월 3일 네. 사흘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펀더멘털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네. 그냥 이벤트 한 2개 넘기면서 네. 뭐 국채 발행 계획도 나왔고 FMC도 있었고 등등을 하다 보니 네. 그다 뭐 약간의 오늘 나오는 고용지표 이전에 소소한 고용지표도 있었고 네. ISM 제조업 지수도 있었고 이런 걸 보다 보면서 그냥 하방 배팅 주식에서 하방 배팅 네. 주가 빠져 채권 시장에서 하방 배팅 네. 채권 가격 빠져 금리 올라 외환 시장에서 하방 배팅 달러 강이야 라고 짱뜩 들고 있던 선수들이 그냥 다 돌아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흔히 말해서 좀 몰려 있었던 거죠. 몰려 있었어요. 쏠림이 쏠려 있다가. 조정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 금리가 지금 막 다시 4%막 깨고 막 내려가냐 이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고점을 보는 거에 대한 의미 그리고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쨌든 일단락됐다.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만 해도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안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인 안도감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단기적인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정도가 제가 지금 보는 거지. 여기서 이제 금리 고점 봤으니까 막 금리 막 뭐 내년도 상반기 되면 금리 인하하고요. 주식은 뭐 이미 이제 저점 보고 다시 올라가고 그런 뷰를 지금 보는 게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분기 내지는 길어야 한 두 분기 정도의 너무 과하게 쏠리었던 그런 주가 하락과 금리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나타나는 그런 정도. 근데 그것도 조금 꽤 쏠쏠한 정도의 꽤 쏠쏠한. 움직임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이용해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그 사이에 1부 마무리할 시간이 그러니까. 2분 앞으로 다가와서 몇 분이요? 2분이요. 2분. 그런데 또 한 1분기쯤 뒤에 네. 모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부장님이 거듭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이것만은 좀 기억해 달라 당부의 말씀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투자의 대가분들이 얘기하기엔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너무 어리석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와가지고 지금 뭐 아까 너무 창피하네요. 뭐 지금 뭐 2,500 코스피 반등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막 창피한데. 그걸 막 입에 올리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예. 근데 이제 아유 돈은 못 벌겠다 보여. 그런 걸 해야 조회수 나오고 돈 된다고. 아니, 유료 강좌도 막 열면 막 근데 손님들 이제 모이고. 저는 이제 저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저는 제가 보험회사에서 보험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운용하는 자산의 종류는 크게 주식 아니면 채권 그 두 가지를 저는 둘 다 운용을 해요. 그래서 주식을 언제는 더 많이 가져갈까, 채권을 언제 더 많이 가져갈까, 아니면 다 비우고 현금 가져가는 게 좋을까라는 거를 그래도 잘 안 되는 예측이지만 이제 끊임없이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내가 좋은 종목 발굴해가지고 나는 그냥 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게라는 그런 패턴이시라면 사실 이런 방송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래도 우리가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공부해가면서 흔히 말하는 이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른바 지금은 위험자산 비중을 조금 늘릴 때, 지금은 안전자산 비중을 좀 늘릴 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조절만 해도 이게 참 재미가 있거든요, 나름.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산이 좀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항상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셔라. 네. 티나의 시대는 갔다. 주식만 하지 마시고 다른 자산도 같이 하시고 지금은 장기 채권도 꽤 메리트가 있거든요. 장기 채권 사면 누구는 금리 5%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뭐 한 금리 빠지면 뭐 20% 이익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현금은 이제 더 이상 안 가지고 가시고 한 3개월, 6개월간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하여튼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초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 그 말씀을 정리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네. 정말 애정이 많은 만큼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물론 네. 다음 주에 또 진행자로서는 계속해서 또 네. 우리 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분께 나오시면 요즘 또 좀 월요일 어떤 날 덜 말씀하실지? 싸웠을지도만 그런가요? 진행하는 아, 분들. 예, 월요일날 요즘 평화 지역입니다. 아, 평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